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한국의 건설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네덜란드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 기술자는 한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대체 어떤 특별한 이유인 건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스파르입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은 네덜란드 건설 회사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어요. 평소 세계 각국의 건설 기술에 관심이 많았지만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연히 접한 한 권의 책 때문이었습니다. 몇 달 전, 저는 현대그룹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를 읽게 되었어요. 이 책은 제게 큰 충격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건설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를 상세히 읽을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1960년대 초반, 한국이 아직 가난한 나라였을 때 태국의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고속도로 하나 제대로 없었는데 해외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나선 그의 도전 정신에 감탄했어요. 이 책을 통해 저는 한국의 건설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초가집이 대부분이었다는 나라가 이제는 초고층 빌딩으로 가득 찬 현대 도시로 변모했다니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어요. 네덜란드도 수리 기술과 인프라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지만 한국의 급속한 발전은 저에게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토록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며 설레는 마음을 달래보려 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더 흥분되기만 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수많은 시련을 겪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라는 평가가 과장이 아니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에 보이는 풍경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었고 넓은 도로와 현대적인 교통 시스템은 한국의 발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저는 이번 여행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건설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배우고 싶었어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문화와 정신, 그리고 정주영 회장과 같은 선구자들의 도전 정신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하니 설렘이 가득했어요. 한국의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 나라의 건설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잠들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빛나는 도시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오늘의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할 곳은 서울의 대표적인 건설 현장이었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최신 건설 기술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기대됐습니다. 택시를 타고 현장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에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높이 솟은 빌딩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빠른 발전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안전모와 조끼를 착용하고 현장 책임자를 만났어요. 그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며 현장을 안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이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이 건물의 특징과 사용된 기술에 대해 설명을 들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모듈러 공법이라는 기술이었습니다.
이는 건물의 주요 부분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이 기술 덕분에 공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대규모 건축물에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며 저는 한국의 건설 기술이 단순히 빠른 속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효율성과 품질, 그리고 안전성을 모두 고려하며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첫날의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한국의 건설 기술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었고, 그 뒤에는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서울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한국 건축의 특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호텔을 나서자마자 저는 곧바로 한국의 독특한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높이 솟은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전통 한옥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광경은 네덜란드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유리와 철골 구조물 옆에 우아한 곡선의 기와 지붕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조합이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길을 걷다 우연히 한 한옥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전통적인 목조 구조와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나무의 질감과 현대적인 조명, 전통 문양과 모던한 가구들이 만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건축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만을 추구하지 않는구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성을 수용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가지고 있어.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으며 저는 계속해서 이 도시의 다양한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현대적인 사무실 빌딩 옆에 수백 년 된 궁궐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광경은 한국의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건설 현장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는 전통적인 목조 건축 기법을 현대적인 건축 자재와 결합하여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현장 관리자에게 다가가 이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그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건물은 전통 한옥의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건축이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거나 미래만을 향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하루 종일 서울을 둘러보며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현대적인 쇼핑몰 안에 전통 시장이 있고 첨단 기술 회사 건물 옆에 고즈넉한 절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 등.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건축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조화로운 모습 속에서도 한 가지 오해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 현지 식당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에요.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불고기라는 음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이 음식이 아주 맵고 자극적인 요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걱정되는 마음으로 주문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습니다. 불고기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는 요리였어요. 호기심에 옆 테이블의 한국인 손님에게 물어보니 불이 매워서 불고기가 아니라 불에 구웠다는 의미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작은 경험을 통해 저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오해가 얼마나 쉽게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배웠어요. 단순히 추측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제가 한국의 건축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역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축물 하나하나에도 이런 깊은 의미와 역사가 숨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앞으로의 탐구가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대규모 건설 현장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저는 설렘과 기대를 안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엄청난 규모의 공사장이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있었고 수많은 인부들과 장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현장 책임자인 김 부장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의 안내를 따라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작업의 속도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효율적인 건설 작업을 자랑하지만 이곳의 속도는 그야말로 놀라웠어요. 김 부장님은 플라잉 양생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동시에 여러 층을 시공할 수 있어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여러 개의 층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건물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런 효율적인 공법은 네덜란드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작업자들이 착용한 안전모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작업자들의 위치와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해요. 점심시간에 김 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의 건설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국토가 좁아요.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또한 빠른 경제 성장 과정에서 건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건설 기술 발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 결과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갖추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건설 현장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살펴보았어요. 3D 스캐닝 기술을 이용해 건물의 구조를 정밀하게 검사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들이 건설 과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완성된 건물의 안전성과 품질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었고 그 뒤에는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단순히 빠른 속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품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네덜란드에서 배운 가치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건설 기술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고 해서 기대가 컸어요. 연구원에 도착하자 김 박사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김 박사님은 먼저 저를 작은 전시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는 한국의 전통 가옥인 초가집부터 현대의 첨단 빌딩까지 한국 건축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초가집 모형을 보며 저는 불과 670년 전만 해도 이런 집들이 한국의 다수의 주거 형태였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김 박사님은 한국 건축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많은 지역이 초가집이 있었어요. 하지만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주거 형태도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아파트가 등장하고 점점 더 높은 빌딩들이 지어지기 시작했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네덜란드의 경우 도시화와 현대화가 수백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연구실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김 박사님은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기술적 비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조립식 건축 공법이었어요. 이 기술은 건물의 주요 부분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인데, 한국에서는 이를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성공적으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 덕분에 우리는 주택 부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김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설계와 자재 사용으로 품질 관리도 용이해졌죠. 연구실 한쪽에는 미래의 건축 기술을 연구하는 공간도 있었어요. 그곳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건축물 제작, 친환경 소재 개발, 스마트 빌딩 시스템 등 다양한 미래 기술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며 저는 한국이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김 박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의 빠른 발전 뒤에 숨겨진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우리 민족의 근면성과 빨리빨리 문화,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산업계의 도전 정신도 중요한 요인이었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과학적 혁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와 정신,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첨단 건설 기술 연구소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이 건설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란 기대에 부풀었어요. 연구소에 도착하자 이 소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 소장님은 먼저 저를 대형 시뮬레이션 룸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서는 가상현실 VR 기술을 이용해 초고층 빌딩의 설계부터 시공,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헤드셋을 쓰고 직접 체험해 보니 마치 실제 건물 안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정교했어요. 이 기술을 통해 우리는 실제 건설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는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안전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지진 대응 기술 연구실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은 지진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였지만 최근 발생한 몇 차례의 지진으로 인해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해요. 그래서 초고층 빌딩의 내진 설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연구소의 젊은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의 열정과 창의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건축 기술이나 우주 건설 기술 같은 것들이죠. 오후에는 에너지 효율 건축 기술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면서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마트 외피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건물의 외피가 자동으로 조절되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다고 해요.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본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은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한국을 건설 기술 강국으로 만든 비결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덜란드도 친환경 건축과 수자원 관리 기술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지만 한국의 이런 전방위적인 혁신 노력은 우리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늘은 한국의 대표적인 초고층 빌딩인 롯데월드 타워를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555m 높이의 이 빌딩은 한국 건설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서면서 저는 이 거대한 구조물을 직접 경험할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빌딩 앞에 도착하자 그 웅장한 모습에 압도되었어요. 하늘로 솟아오른 유리와 철골의 거대한 탑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는 일반 관람객들과 함께 입장하여 천천히 이 놀라운 건축물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로비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빌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었어요. 친절한 안내원이 건물의 역사와 주요 특징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빌딩은 6년의 공사 기간 동안 약 700만 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완성되었습니다. 라는 말에 저는 그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놀라운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안내 화면에 표시된 정보에 따르면 이 엘리베이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더블데크 엘리베이터로 분당 600m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빠르게 올라갔고 순식간에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과거에 봤던 사진들 속의 초가집과 기와집 마을이 이제는 마천루로 가득 찬 대도시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며 저는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는 빌딩 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전경을 감상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한국인 가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 빌딩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오후에는 빌딩의 친환경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안내 책자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중수 재활용 시스템, 고효율 단열재 등 다양한 친환경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빌딩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존재였어요. 한국의 건설 기술은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것 같았습니다. 이런 혁신과 도전 정신은 우리 네덜란드에서도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일주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고 반추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풍경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오전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마지막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연구원들과 함께 한국 건설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미래 지향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빠르고 높게 짓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더 지속 가능하고 사람 친화적인 건축물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원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빌딩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살아있는 건물 개념을 연구 중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건설 기술이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사회와 환경에 대한 깊은 고민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제가 네덜란드로 돌아가 적용해 볼 만한 중요한 통찰이었어요. 점심시간에는 그동안 만났던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마지막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건설 기술을 비교하며 서로 배울 점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덜란드의 수자원 관리 기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김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기후 변화에 따른 수해 대비를 위해 그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이에 대해 네덜란드의 경험을 공유하며 앞으로 두 나라가 기술 교류를 통해 서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오래된 주거지역을 현대적이면서도 커뮤니티의 특성을 살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한국의 건설 기술이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화롭게 연결하고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개발이 곧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말씀해 주셨어요. 기술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한국의 건설 기술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사회의 필요와 환경적 책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결합된 결과물이었어요. 빠른 속도와 효율성뿐만 아니라 안전성, 지속 가능성, 삶의 질 향상까지 고려하는 그들의 접근 방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혁신 정신과 도전 의식도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들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세야말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덜란드로 돌아가면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건설 기술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생각입니다. 특히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효율적인 시공 방식은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기술 발전이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삶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이런 철학은 앞으로 제가 일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한국의 놀라운 건설 기술 발전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열정과 비전은 제게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를 펼쳐들었어요. 그의 말씀 중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불가능해진다라는 구절이 특히 와닿았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 발전 뒤에는 이런 불굴의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은 제가 한국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초가집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기까지 한국인들은 결코 불가능이라는 말에 굴하지 않았던 거죠. 앞으로 네덜란드와 한국이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협력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온 프랑스 여대생이 있습니다. 그 여대생은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면서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것을 넘어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멜리 듀부아입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22살 여학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프랑스 혁명에 대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웠던 선조들의 이야기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죠. 대학에 입학한 후 제 시야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유럽사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세계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아시아의 독립운동에 대한 수업 과제를 위해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책장을 넘기다 한국의 독립운동이란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치려 했지만 왠지 모를 끌림에 몇 페이지를 더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 김구, 유관순, 안중근 이 이름들을 처음 접했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어요. 특히 유관순의 이야기는 제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보다 어린 나이에 그토록 큰 용기를 보였다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나이였다면 저는 과연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더 알고 싶어 다른 책들도 찾아보았어요. 안중근 의사의 단지동맹,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 읽으면 읽을수록 그들의 삶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투쟁이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들의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나라 없는 서름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그 마음.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의지에 깊은 존경심이 생겼어요. 다음 날 가슴 벅찬 마음을 안고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눈에서 불타오르는 열정을 보셨는지 교수님께서는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료를 찾아 읽었어요. 한국어로 된 자료들은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가며 읽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도 했지만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어요. 특히 3.1 운동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제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일어난 그 규모, 그리고 비폭력 저항의 정신 눈물이 났어요. 우리 프랑스 혁명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정신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호기심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되었을까? 왜 그들은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소르본 대학 도서관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파리의 다른 도서관들을 찾아다녔어요. 국립도서관, 아시아문화원,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며 자료를 모았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5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싸운 그들의 의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무장투쟁, 평화시위, 외교활동 독립운동가들의 다양한 전략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특히 임시정부의 활동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나라 없는 상황에서도 정부를 세우고 독립을 준비했다니. 그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프랑스는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 왜 그들의 독립운동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윌슨의 민족자 결주의에 대해 알게 되면서 세계 각국의 독립운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단순히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 역사를 보는 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닌 세계사의 관점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 독립운동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3.1 운동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일어난 그 규모도 놀라웠지만 비폭력 저항이라는 방식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간디의 비폭력 운동보다 앞선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더욱 놀랐습니다. 이런 대단한 운동이 왜 세계에 더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새 한 학기가 지나 있었습니다. 제 책상은 한국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로 가득 찼어요. 친구들은 제가 한국 독립운동 전문가가 다 되었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지도 교수님께 한국에 가서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교수님은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역사는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다는 실감이 났어요. 첫 목적지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이곳을 걸으며 그들이 겪었을 고통과 굴하지 않은 의지를 상상해 보았어요. 좁은 간방과 고문 도구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들의 정신에 깊은 경외심을 느꼈어요. 독립기념관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활한 부지에 자리 잡은 이 기념관은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독립선언서 원본 앞에 서서 3.1운동 당시의 열기를 느낄 때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그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는 그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의거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남긴 글들을 읽으면서 그의 깊은 통찰력과 동양 평화에 대한 비전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의 유목위국헌신 군인 본분을 보며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봉길 의사 기념관, 264 문학관, 만해, 한용운 시무장 등을 돌아보며 각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저는 진정한 용기와 희생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런 정신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유적지들을 돌아보면서 책으로 배웠던 역사가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각 장소마다 담긴 이야기들이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생생한 나머지 그들의 고통과 슬픔이 제 가슴을 찢는 듯 했습니다. 특히 서울 탑골공원에 섰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3.1 운동이 시작된 이곳에 서니 그날의 함성이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팔각정 앞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던 그 순간을 상상하니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눈을 감고 그날의 열기를 느끼려 노력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제게 큰 충격과 동시에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책으로 배웠던 역사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역사가 현재의 우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이는 제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방문 중 가장 기대했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지도 교수님의 도움으로 한국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님들과의 만남이 성사된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더 깊고 학문적인 이해를 얻고자 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김영호 교수님은 독립운동의 국제적 연대에 대해 연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임시정부의 외교활동,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의 활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를 통해 한국 독립운동이 단순히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독립운동가들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였죠.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독립운동가들의 전략적 사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항일운동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국제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려 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다음으로 만난 이지원 교수님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연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덜 알려진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김마리아, 박차정 같은 분들도 주목할 만해요. 그들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중의 억압을 받으면서도 독립운동에 헌신했죠. 라는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 독립운동의 또 다른 측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역할과 그들이 겪었을 어려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만난 박성수 교수님은 독립운동의 사상적 배경에 대해 연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독립운동가들의 철학과 그것이 현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안창호의 신령 양성론,
김구의 민족주의, 이동휘의 사회주의 등 다양한 사상들이 독립운동의 바탕이 되었어요. 이런 사상들은 해방 후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라는 말씀을 들으며 저는 독립운동이 단순한 항일 투쟁을 넘어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사상적 준비 과정이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 만남들을 통해 저는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더욱 깊고 다양한 시각을 얻을 수 있었어요. 독립운동의 국제적 맥락, 여성의 역할, 사상적 배경 등 새로운 관점들을 접하면서 제 연구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교수님들께서 강조하신 현대적 해석의 중요성이었어요. 그들은 독립운동의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립운동의 정신은 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국 사회의 발전 동력이 되고 있죠. 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역사 연구가 현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제게 큰 영감과 동기를 주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교수님들께 앞으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학문적 교류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전했어요. 교수님들 역시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제 연구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한 후 저는 한국 독립운동의 의미를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립운동이 단순히 한국만의 역사가 아니라 전 세계 식민지 국가들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소르본 대학 도서관에서 20세기 초 세계 각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인도, 베트남, 알제리 등 다양한 국가들의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면서 한국 독립운동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 독립운동의 특별함과 동시에 보편성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주목했던 것은 독립운동가들 간의 국제적 연대였습니다. 예를 들어 김구 선생이 중국의 장제스와 협력했던 일이나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서 활동했던 사실 등은 한국 독립운동의 국제적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를 통해 저는 독립운동이 단순히 한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정의와 자유의 문제였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세계 각국의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독립운동이 당시의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동시에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한국의 독립이 어떻게 좌절되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게 큰 충격이자 교훈이었어요.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했던 김규식의 활동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가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립의지를 알리고자 노력했던 모습은 한국 독립운동의 국제적 차원을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를 통해 저는 독립운동가들의 끈질긴 노력과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저는 한국 독립운동이 단순히 일본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반식민주의 운동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게 큰 깨달음이었어요. 동시에 이런 국제적 연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독립을 이루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구 과정에서 저는 우리 프랑스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가 식민 지배를 했던 국가라는 점, 그리고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제게 깊은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어요. 이는 마치 제 가슴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이는 현재의 국제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의 국제적 의미를 깨달은 후, 저는 이 역사적 사건들이 현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의 다양한 운동들과 독립운동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로웠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주목한 것은 인권운동이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주장했던 민족의 자주권은 오늘날 보편적 인권 개념과 맞닿아 있었어요. 특히 유관순 열사와 같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은 현대 여성 인권운동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의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환경운동과의 연관성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국가상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는 오늘날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환경운동가들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독립운동가들의 비전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를 깨달았고 그들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어요. 민주화 운동과의 유사성은 더욱 뚜렷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추구했던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은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시대를 넘어 계속해서 살아있음을 느꼈고 그 불굴의 의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글로벌 연대운동과의 연관성도 눈여겨보았습니다. 과거 독립운동가들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자 노력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사회운동가들도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연대하고 있었어요. 국경을 넘어선 연대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이러한 유사성을 발견하면서 저는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가치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투쟁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동시에 이는 우리에게 큰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현재의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시대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이는 제게 큰 부담이면서도 동시에 가슴 뛰는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한 것은 SNS를 통한 현대의 사회운동 방식이었습니다. 과거 독립운동가들이 신문이나 유인물을 통해 정보를 전파했다면 오늘날에는 SNS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변화지만 그 본질은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역사의 연속성과 함께 변화의 중요성도 깨달았어요. 또한 평화적 저항의 중요성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1 운동의 비폭력 정신이 오늘날 다양한 평화 시위에서 계승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이는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고민의 과정은 제게 역사학도로서의 사명감을 더욱 강하게 심어주었습니다. 과거의 사실을 단순히 기록하는 것을 넘어 그 속에서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교훈을 찾아내고 이를 사회와 공유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느꼈어요. 이제 저는 한국 독립운동 연구를 넘어 세계 각국의 독립운동과 사회운동을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유, 평등, 정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들이 어떻게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 맥락 속에서 표현되었는지를 탐구하고자 해요.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것을 넘어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역사와 그 정신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